반갑습니다. 어이, 반가워요. 저번 시간에 줬던 교재 또 쓸 거거든요. 이거 없는 사람, 안 가져온 사람. 네. 안 가져온 사람. 여기. 아, 있어요? 요거 있어요? 네. 요거. 자, 저번 시간에 이제 뭐였었냐면은 그 경기북과학고 기출 얘기했었거든요. 이제 그거 그 가나만 해가지고 그다음 다 이것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저번 시간 줬던 가지고 왔어요? 자, 있죠. 자, 봅시다. 요거 안 치게 좀 해주세요. 이게 치면 카메라가 딱 흔들리거든. 그래가지고 땡큐. 학생도 요거 여기 안 들이치게만 해주세요. 알겠죠? 네, 흔들려가지고. 자, 내가 드린 교재로는 3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첫 번째 이제 가는 저번 시간에 뭐에 대한 얘기였어요? 바로 상태 변화에 대한 얘기였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물에 대해서 액체로 있다가 열을 가해서 증기가 되고, 그 다음에 증기 상태에서 다시 또 그 액화 상태가 되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가 같은 경우만 살짝만 얘기를 좀 더 해보면, 가가 뭐였었냐면 특히나 이제 H2O, 그러니까 뭐 꼭 H2O라기보다는 뭐 일반화해서 물질의 상태 변화, 이거였죠. 그래서 이때 그 생각해 볼 거는, 그 상태라고 하면 또 사실은 원래는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상태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관점에서 가장 보통 볼 수 있는 상태가 뭐예요? 바로 고체, 그 다음에 액체, 기체, 이런 식이 되죠. 그렇죠? 고체, 액체, 기체. 그래서 이 고체, 액체, 기체 요 사이에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해 둬야 될 건, 이 흐름에서 열의 이동과 무질서도의 이동, 요 두 개를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라고 해도 되고요. 그냥 뭐 얘가 얼음, 아이스, 그다음에 얘가 액체가 워터, 그다음에 기체가 수증기, 베이포. 그래서 이제 뭐 얼음, 물, 수증기라고 했을 때 그걸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라고 하는데, 당연히 얼음을 물로 만들려면 외부에서 열을 줘야 돼요? 아니면 지가 열을 내놔야 돼요? 당연히 얼음을 물로 만들려면 외부에서 열을 줘야 되죠. 그 다음에 물을 수증기로 만들려고 해도 외부에서 열을 줘야 되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바로 한자말로 흡열, 이런 말을 씁니다. 흡열. 저런 전문 용어를 쓴다라는 걸 외워야 되겠어요. 그냥 뭐 열을 흡수합니다, 좋은데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말로 발표할 때 저렇게 화학에서 사용하는, 뭐 화학이나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를 드는 게 훨씬 좋아요. 알겠죠? 자, 흡열,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외부로부터 열 에너지를 받아들인다 라는 뜻의 한자말이 흡열이죠. 그래서 고체가 액체가 될 때, 액체가 기체 될 때 항상 저렇게 된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될 때 당연히 이런 식으로 갈수록 무질서도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무질서도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무질서도는 무조건 증가하게 되어 있죠. 무질서도라는 말이 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 우주에 존재할 경우의 수,
우리 우주. 그러니까 여기서 우주라고 하는 게 뭐 저기 안드로메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우주 아니면 뭐 우리 지구 알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가 뭐 지구 말고 더 있어요. 뭐 지구에서 벗어 뭐 인류 역사상 우주인이었던 사람 총 몇 명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몇 명이 우주에 나가봤을까요? 이게 왜 무슨 뭐 옛날에 아폴로 프로젝트도 있고 뭐 미국이나 소련이나 중국이 막 탐사선 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합쳐서 총 몇 명이 이게 우주에 나가봤다? 내 기억으로 한 300명 미만이에요. 300명. 300명. 그러니까 국가의 이제 그 뭐냐면 부름을 받아서 특별한 훈련을 받고 우주까지 나가본 사람이 끼케야 뭐 300명 내외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 인류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인류도 뭐 지금 60억 아니 몇 명이지? 몇 명이라고 그러지? 현 인류가? 60억은 맞죠? 60억이라고 하죠. 네, 하여튼 그래. 그래서 뭐 중국 사람은 10억 넘고, 뭐 인도 사람도 10억 넘고, 뭐 우리나라 사람은 한 6,500만 되고, 뭐 그래서 전부 다 합치면 한 60억 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인류 말고 지금 우리 인류를 학명으로 뭐라고 불러? 인류를 학명으로 뭐라고 불러? 현재 인류를 호모사피엔스라고 하잖아. 그 호모사피엔스가 언제 나타났다고 해? 물론 나도 생물 선생님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내 기억으로 한 20만 년 전, 20만 년. 그래서 20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가 나타났는데 바로 20만 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와서 죽어있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모든 인류 알겠어요? 그 인류 중 우주에 가본 사람이 몇 명? 300명 알겠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사실 인류에게 우주란 어디야 그냥? 인류에게 우주는 그냥 지구예요 알겠어요? 지구. 아직은 지구예요. 이게 뭐 우주를 바라보고 뭐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지구도 아직도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곁다리 얘기는 오늘 하는 거하고도 관계가 있구나. 여러분 우주보다요 인류가 더 연구하기 어려운 곳이 어딘지 아세요? 우주보다도 인류가 더 연구하기 어려운 것. 그게 바로 방금 자기 이름 뭐더라? 채현이요? 재현이요. 재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바닷속입니다. 바닷속. 바닷속 아세요? 바닷속? 바닷속이 연구하기가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바닷속 같은 경우 1km 이상 바닷속으로 들어가 본 사람은 수십 명밖에 안 된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수십 명? 수십 명 수준으로 알고 있으니까 100명에서 많아봐야 100명 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로도 3, 400명은 보냈는데 바닷속으로는 그 뭐냐면은 100명 정도밖에 바닷속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사실 우리 지구에도 연구할 거리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우주라고 하지만 그냥 우리 지구하겠잖아요. 우리 지구. 그럼 거기에서 얘네가 존재할 경우의 수, 그걸 무질서도라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 얼음. 자, 얼음은 이 고체잖아요. 고체를 여기도 이렇게 툭 내비두면 여기에만 이렇게 고체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걔가 녹아가지고 물이 됐어요. 물이 되면 이 책상 위에서 지르르 하고 퍼지겠죠. 그럼 그 퍼져나가면서 여기도 약간 저기도 약간 존재할 수 있는데 그게 완전히 증발해서 수증기가 돼버리면 수증기는 아예 여기 남아있지 않고 이 방 전체를 퍼져서 뭐 우리 지구 전체까지 확산되어 날아갈 수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상태일 때 입자들이 더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걸 우리가 무질서도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 변화 과정에선 항상 이렇게 흡, 열, 무질서도 증가 이것을 항상 입버릇처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요런 뉘앙스로 뭔가 상태 변화를 할 때 무조건 논술을 하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 정도 표현은 중학생들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니까 요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어야 된다. 자, 거기 가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 같은 경우 이제 뭐를 만들었었던 거예요. 나에서 그다음에 뭐 이름이나 한번 써볼까? 이름? 근데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이름이 있으니까 뭐 이름이나 한번 써봅시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름 그래 뭐 기체, 그다음에 액체, 고체. 자, 이렇게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자, 고체가 액체가 될 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고체가 액체가 될 때를? 이때 쓰는 전문 용어. 이거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중학교 시간에 나오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물론 한자말인데 용융이라고 하죠. 용융.
그래서 이제 그 뭐 녹아서 이렇게 상태가 변하는 걸 용융이라고 하죠. 그다음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뭐라고 하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뭐 여러 가지 표현 쓸 수도 있는데요. 뭐 증발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요. 기화라는 말을 쓸 수도 있어요. 뭐 다 가능합니다. 기화는 한자말로 기체가 된다. 뭐 이런 뜻이죠. 기체가 된다. 자, 근데 이게 거꾸로다가 기체가 액체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요?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 뭐라고 부르냐? 왔어요. 응축이라는 말을 씁니다. 응축. 알겠죠?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니까 저런 단어는 써서 논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죠? 그 다음, 액체가 고체가 되는 현상을 또 뭐라고 하죠? 액체가 고체가 되는 현상? 유리비 이거 없죠? 액체가 고체가 되는 현상을 응고. 알겠죠? 응고. 저런 정도의 단어는 기억해 둡시다. 근데 흔하게 나타나는 상황은 아닌데 어쩌다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하냐면요. 짜잔, 짜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기체하고 고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쟤네 저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죠? 이런 거를 승화라고 합니다. 근데 기체가 고체가 될 때도 승화인데 고체가 기체가 될 때도 승화예요. 승화는 양쪽 다 같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뭐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이니까 저 정도 단어는 알아둡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뭐 사실은 뭐 화학에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에서 주로 언급하는 주제죠. 그래서 이제 바로 뭐였었냐면 안개, 그 다음에 구름의 형성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안개와 구름의 형성 과정에 대한 얘기였었는데 이때 어떤 말을 했었냐면 바로 이 과정이 바로 단열 팽창, 단열 압축, 그 다음에 단열 팽창이라는 표현으로 이 과정을 표현했었죠? 기억나죠? 그리고 저 정도 단어는 지구과학 시간에 나옵니다. 내 기억을 되돌려 보면 나도 중학생일 때가 있었잖아요. 몇 년 전이었을까? 내가 언제 중학생이었지? 내가 언제 92년도, 91년도. 내가 89년에 뭐 했어요, 자기? 89년에 뭐 하고 있었어요? 1989년. 그렇죠. 1989년. 그런가요? 그렇구나. 1989년에 내가 중학교 1학년이었을 거예요. 그 옛날에 내가 지구과학 시간에 이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지구과학 선생님이 뭐 교과서에 구름 만들어지고 하는 거 설명할 때 그때 지구과학 선생님이 물리 선생님이셨는데 선생님이 이 얘기 했었던 거 나 기억나요.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는 아마 학교에서도 배우죠. 요 정도 단어 학교에서도 하죠. 이 정도 안 해요? 학교에서 이 정도 말은 안 해요? 과학 선생님? 그 중학교 과학책에도 그 지구과학 약간 나오잖아요. 고기압, 저기압 이런 거 안 나와요? 나오죠? 나오죠? 고기압, 저기압. 그럼 저 하늘에 떠 있는 하얀 흐릿기리한 걸로 구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알아요? 그건 알죠? 그래요? 그래? 자, 그래. 그렇다고 보자. 그래서 요런 표현 썼었는데 이때 이제 재밌는 건 이 단열 압축, 단열 팽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단열 압축에서는 외부에서 일을 공급했었고요. 일 알죠? 일. 영차, 일. 그 일이 뭐야? 힘을 줌으로 해서 일 전달이 가능하죠. 그래서 물리 시간에 일 배우죠. 그래서 힘에다가 변이를 곱하면 일이 되는 거 알죠? 알죠? 내가 뭔 말만 하면 뭐하면 학교에서 안 배웠다고 뭐 그래야지. 일 배웠죠? 물리 시간에? 이 정도 배웠죠.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외부에서 일을 공급하게 되는 상황을 단열 압축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단열 팽창은 외부로 일을 하는 것. 이게 단열 팽창이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단열 압축에서는 어떻게 돼요? 온도가 상승하고 단열 팽창에서는 온도가 어떻게 됐어요? 온도가 하강하는 거죠. 기억나시죠? 아시죠? 그러면서 온도가 하강하면서 그 이슬점 가까이 이제 뭐냐면은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 온도가 하강하면서 이때 저기에 있는 안개나 혹은 구름이 만들어졌었죠? 기억나죠? 기억나죠? 그 얘기를 그 나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표현으로 논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조금 그 묘한 게 이게 그냥 중등 교과에서는요. 중등 교과에서는 요 부분을 요 논리 관계를 생략하기도 해요. 그냥 중등 교과에서는 그냥 단열 압축이면 온도가 상승하고 단열 팽창이면 온도가 하강한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일의 출입 때문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라고요. 알겠죠? 왜냐하면 남들보다는 조금 나은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는 그냥 뭐 이렇게 단열 압축돼서 온도가 상승합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면접관에 왜요? 라고 물으면 그냥 뭐 그렇게 배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이 출입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훨씬 더 좋은 표현이죠. 왜냐하면 일이라는 개념 역시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교과서에서는 이제 중등 교과에서는 보통 생략하지만 생략하지 말고 이 부분을 기억하고 있으라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단열 압축이면 일을 받아 온도가 증가하고 단열 팽창이면 내가 일을 해서 온도가 떨어진다.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다 볼까요? 다음 봅시다. 혼쇼. 자, 다. 내가 1988년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88년. 여러분 88년에 대한민국에 큰 이벤트가 있었죠. 뭐? 올림픽 했었던 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그 하계 올림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동계 올림픽은 몇 년 전에 했죠.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동계 올림픽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보다 더 어릴 때예요. 왜냐면 내가 여러분 부모님 세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1988년도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그때 내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진짜 몇십 년 전이야. 한 40년 전, 30 몇 년 전인 걸로 보면 한 30년 전이네요. 와, 그렇게 따지니까 완전 너무 할아버지 같아. 하여튼 이제 어쨌거나 그때는 뭐 이런 영재 교육 이런 거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런 개념도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내가 전교 1등이었어요. 그 라떼는 초등학생들도 성적을 다 냈었거든요. 요즘은 초등학교에서 성적 안 나오죠. 왜요? 잘 안 찍혀? 잘 찍혀요? 잘 되죠? 오케이. 이게 어쩌다가 네이버가 약간 구려가지고 이게 약간 뭐 이상한 신호가 뜰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나한테 얘기 좀 해줘야겠죠? 이상한 신호가 뜨면 나한테 얘기해줘요. 아니 네이버가 이게 좀 안정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어쨌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가 초등학교를 어디서 다녔냐면 그 부산 교육대학 부속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난 부산에서 초중고를 나왔는데 부산에도 교육대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 지역마다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부속 초등학교를 다녔었는데 거기서 내가 전교 1등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보고 선생님이 일어나 네 그랬더니 너 서울에 한번 갔다 올래?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 왜요? 그랬더니 여러분 교육개발원이라는 기구 알아요? 교육개발원? 교육개발원이 어디예요? 수능 출제하는데요. 수능 출제하는데. 수능 출제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 국정교과서 쓰는 그 기관. 그러니까 당연히 사교육기관이에요. 공교육기관이에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의 공교육기관이에요. 거기에서 요청이 왔다고 하면서 그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데 있어서 그 학생들의 학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각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똑똑한 학생들을 불러가지고는 이게 뭐냐면은 학생 관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좀 갔다 오라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부산 사니까 그 교육개발원 서울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엄마 손 잡고 엄마하고 나하고 둘이 서울에 갔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육개발원에 가서 받았던 테스트가 뭔지 아세요? 받았던 테스트가 뭔지 아세요? 바로 페놀프탈레인을 이용한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이었어요. 당연히 그때 그 어린 나이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당연히 몰랐죠. 당연히 몰랐고 거기 이제 딱 가면 나 같은 애들이 불려온 거예요. 불려와서 거기서 이제 나 같은 애들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거기 이제 교사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사 선생님이 무슨 일을 하는 거다. 이럴 때 뭔가를 하는데 이때 문제 해결을 하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조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이 나온 거예요. 딱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그런 그 테스트나 면접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걸 받아봤다고요. 무려 몇 년 전에? 30년 전에. 그런데 당연히 그때 당시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몰랐겠죠. 그런데 화학을 전공한 지금 입장에서 보면 뭐 하는 거라고요? 뭐 하는 거냐면 바로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을 이용한 3년기 중화 반응이었어요. 당연히 초등학교 6학년 때 나는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1도 배워본 적 없겠죠. 그래서 그걸 내가 어떻게 푸는지, 나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어떻게 푸는지 거기 교사들이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고 메모한 다음에 이거를 교육 개발 과정에 반영을 했었겠죠. 그때 당시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페놀프탈레인을 이용한 산과 염기의 중화 과정은요. 어디에 나오는 거죠? 바로 고등교과 과정에 나와요. 고등화학2에 나온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재교육이라고 하는 게 무슨 영재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영재교육이라는 건 뭐예요? 영재교육 그런 건 사실 없어요. 영재교육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영재교육이 뭐예요? 영재교육은 그냥 선행교육이에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고등학생이 되면 산과 염기, 중화반응, 페놀프탈레인, 지시약 다 배워요 그냥. 내가 영재가건 아니건 관계없이 고등학생이 되면 배운다고요. 즉 여러분들이 지금 영재고나 과학고를 준비하죠? 그러면 거기 나오는 문제가 뭐란 얘기겠어요? 거기 나오는 문제가 그냥 선행교육이에요. 선행교육.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시지만 이게 사실은 여기서 중등교과과정인 것도 있지만 중등교과과정 아닌 것도 중간에 막 끼어들어가 있고 이거 왜 넣겠어요? 이거 왜 이런 거 왜 넣게? 중등교과과정 아닌 거 이런 거 왜 넣겠어요? 이렇게 막 확산되고 이런 거 무질서도 이런 거 왜 넣겠어요? 그 뒤에 보면 또 뭐 하나 하면 기체상태 방정식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근데 기체상태 방정식 중학교 때 안 배워요. 근데 뒤에 나오거든요. 기체상태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나와요. 그 다음에 기체분자 운동론이라는 거 있어요. 뒤에 나와요. 나온다고. 그거 다 고등학교 때 배워요. 고등학생이 되면 내가 영재가 아니라 그냥 보통 학생이어도 고등학생이면 배우는 게 다 나와요, 여기에. 그럼 그런 거 왜 내겠어요? 그게 그냥 영재 교육이에요. 영재 교육이라고 뭐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솟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요 수업을 듣기에 앞서서 화학 1이나 화학 2, 물리 1이나 물리 2 정도는 어느 정도 차분히 공부를 했으면 조금 더 이 수업을 듣기가 편했던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약간 조금 학교에서 공부해보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아시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도 과학고 입시를 치렀거든요. 나도? 왜냐면 내가 지금 한과형 2기예요. 지금 한과형이 지금 몇 기더라?
기억도 안 나는데 내가 한과형 된 지 2기에 두 번째 졸업생이에요. 그러니까 내 선배가 1기 졸업생이고요. 내가 2기 졸업생이거든요. 그때 나도 거기 들어가려고 입시 치렀겠죠. 그 입시에 뭐 나온 줄 아세요? PV는 NRT 나왔었어요. 입시 시험 문제. 그럼 PV는 NRT라고 하는 이런 기체 상태 방정식이 중학교 때 배워야 안 배워요? 절대 안 나오지. 근데 난 그걸 위해서 진짜로 혼자 공부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그런 학원도 없었거든요. 나 혼자 PV는 NRT 막 공부하고 있었어요. 진짜로. 잘 모르겠으면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막 디스커션 해가면서. 알겠죠? 그러니까 영재교육 그따위 건 없어요. 영재교육은 그냥 선행교육이에요. 사실 굉장히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냥 선행교육이에요. 선행교육. 그러니까 미리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될 걸 일부는 알고 있어야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전부 다 고등학교로 내면 좀 내는 사람이 좀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중학교 교과 과정에 탈을 쓰고 내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고등교과예요. 그리고 당연히 서울대나 카이스트 입시는 고등교과에서 내겠어요? 어디서 내겠어요? 서울대나 카이스트 입시는 그러면 고등학교 화학원 화학투에서 내겠어요? 아니면 어디서 내겠어요? 그럼 당연히 일반 학교에서 나와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대신 어떻게 보이도록 되어 있겠어요? 고등학교 화학원 화학투에 탈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안에를 딱 분석해보면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전부 다 대학교과 과정이에요. 그게 그냥 좀 더 우수한 학생을 뽑는 각 학교의 방식일 뿐이에요. 알겠죠? 그럼 왜 학교들은 선행학습이 돼 있는 학생을 뽑으려고 할까요? 왜? 왜? 난 이거 서울대 교수한테, 왜냐면 동료 중에 서울대 교수가 있으니 교수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교수들이 진짜 정말 짜증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니, 내가 화학과 교수인데 왜 내가 애들 미적분을 가르치고 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대한민국 교과과정이 한번 뒤집어지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미분과 적분을 모르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조금 없어지긴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보고 이걸 하라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x분의 1이라는 함수, 이런 함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적분이라고 하는 걸로 계산을 하면 로그 x 뭐 이런 식의 함수로 변하거든요. 그럼 이런 거는 미분이나 적분을 배우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동안 미분하고 적분을 전혀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고 걔들이 놀라웠게도 서울대에 들어가는, 서울대나 카이스트에 들어가는 입시 환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교수 입장에서는 학생을 받았는데 고등학생을 받았잖아. 근데 교수 세대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미분이나 적분이 되거든? 근데 내가 교수에서 서울대 교수에서 학생을 받았는데 이놈이 이게 미분도 못해. 그럼 수업 진도가 안 나올 거 아니야. 미치는 거야. 내 하는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교수들은 어떤 학생을 뽑고 싶겠어? 얘가 영재인 애를 뽑고 싶겠어? 그럼 잘 봐. 누굴 딱 보면 이마에 영재 써 있어? 저는 존나 똑똑함이 써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몰라, 알 수가 없어. 어느 한 인간이 영재인지 아닌지 그 판단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해요. 그럼 뽑을 수 있는 기준은 뭐겠어? 선행교육 돼 있는 애 뽑는 거야 그냥. 고등학교 교과과정과 관계없이 미분적분 잘해. 너 이리 와. 왜냐면 너한테 수업하기 편하니까. 그래서 영재교육에서 영재교육된 학생을 선발하는 거는 영재교육 그따위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조금 더 배운 학생들을 뽑을 뿐이에요. 누구의 편익을 위해서? 그 학교 교사의 편의를 위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수업할 때 중등 교과 과정 이상의 거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알겠죠? 근데 그럼에도 내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최대한 이제 중등 교과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그렇다고 전혀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런 어떤 분위기에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세요. 나도 중학교 때 PV, NRT를 혼자 공부했었어요. 그땐 이런 학원도 없었기 때문에 진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네, 여러분 나이 때. 인생에서 제일. 왜 그랬을까요? 나는 왜 중3 때 그렇게 목숨을 걸고 공부를 했을까요? 바로 엄마랑 떨어지려고요. 영재고나 과학고를 가면 어디서 생활하게 되죠? 기숙사 살죠? 난 그게 목적이었어요. 지금 내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을 텐데? 약간 있을 텐데? 여기서 약간 무슨 말 알겠어요? 엄마랑 떨어질 수 있다고 이런 있을 텐데? 물론 엄마는 고마운 분이죠. 나를 낳아주시고 기르지 좋은데 근데 이제 여러분 나이쯤 되면 엄마 성격이 나하고 맞는다 안 맞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좋기만 해? 아빠가 좋기만 해? 아니 그러니까 고마우신 분인 거 하고 나하고 맞냐 안 맞냐는 좀 다르지 않나요? 내가 너무 이상한 얘기하나? 물론 나는 그걸 중3 때 느꼈어. 중3 때 나는 이거 진짜 하나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엄마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대로 내가 엄마 옆에 살다간 제명에 못 살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빨리 여기서 도망가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가출할 수도 없고 그럼 멍청한 짓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경제적 지원을 다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떨어져 지낼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길수밖에 답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나는 사실 과학고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내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주변에 그러니까 나 전교 1등하고 막 전교 5등 안에 왔다 갔다 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그 패거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이 막 되게 갑자기 누가 기숙사 그러는 거여서 뭐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게 뭔데 해가지고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과학고 있는 거 처음 알아가지고 그때 친구 얘기 듣고 그 친구랑 같이 과학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던 학교에서 4명이나 부산과 그때 한가영 갔어요. 4명 갔어요, 4명. 그 친구들이랑 막 모여가지고 막 스터디하고 진짜 내가 인생에서 제일 빡세게 공부했었다니까요. 엄마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봐요. 이게 약간 공부하다 지루할 때 뭔가를 하나 거는 거지. 이거 하면 이걸 내가 획득할 수 있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 걸고 하면 좀 이제 마음에 이제 원동력이 하나 더 생기는 거지. 여하튼 여러분들도 힘내세요. 알겠죠? 그래. 여하튼 그렇다. 자, 어쨌건 다는 뭐냐? 자, 다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식물의 증산작용이네요. 식물이니까 당연히 생물학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사실 생물학은 화학적인 현상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리고 생물은 당연히 물리학적인 상호작용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역시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그래서 생물을 주제로 물리, 화학, 지구과학 융합해서 다 낼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시면 우선 첫 번째 거기 이제 과정 1 거기 보시면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물 100ml 식용유 얼마 되어 있어? 2ml. 이런 말이 있을 거야. 그거 나오지. 첫 번째. 그래서 물 100ml 식용유 2ml 나오지. 이게 뭐 하는 걸까? 이 두 개를 왜 섞을까? 자 봅시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사실들을 여기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우선 여기서 물을 넣고 요 위에다가 다른 색깔로 써야지. 여기다가 짜잔 이렇게 하면 여기에 오일. 왜요? 방금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은데? 그래? 어쨌건 자 기름을 여기 딱 올려놓은 거야. 자 보이시죠? 보이죠?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이 현상에서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자 딱 시각적으로 처음 알 수 있는 게 뭐야? 그렇지. 바로 기름보다 물의 밀도가
더 크다. 이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 밀도가 더 크다는 얘기는 뭔가 서로 간에 더 쫀쫀하게 모여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성글성글 이렇게 퍼져 있다는 얘기예요.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서로 이렇게 쫀쫀하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좀 떨어져 있는 거. 어떤 거 상황을 우리가 밀도가 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게 뭔지는 몰라도 쫀쫀하게 이렇게 탁탁탁 차곡차곡 붙어 있을 때를 밀도가 크다고 하잖아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화학적이거나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화학적이거나 물리학적으로 요렇게 기름의 분자간 인력은 상대적으로 작고 물을 구성하는 그 분자 사이의 인력은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밀도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말을 만들어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즉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할수록 서로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겠죠. 가까이 만나서 존재하면 걔는 기본적으로 밀도가 커지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밀도가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강하게 당겨서 거리가 가까우니까 동일한 영역에 더 많은 입자가 존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밀도가 큰 거지. 아시겠죠? 그러면 저기서 나타난 이 현상으로부터 사실은 이런 해석까지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때 두 번째 이 물과 기름은 서로 성격이 비슷할까요?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격이 많이 다르다. 그걸 이제 뭐 고등학교 화학에서는 뭐 극성이다, 무극성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 그것까지 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때 여기서 뭐가 나타난다? 전문 용어로는 계면이라고 합니다. 이 나타납니다. 자, 이 계면 이게 뭐냐면은 바로 요걸 뜻하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영어로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뭐 그냥 뭐 계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과 기름을 구분짓는 어떤 면이 하나 나타나게 되죠. 뭐 일종의 뭐 층분리라고 해도 됩니다. 층분리 관찰. 아시겠죠? 층분리 관찰됩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3. 성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 물과 기름을 구성하는 분자들은 그래서 결국 잘 섞이겠어요? 잘 안 섞이겠어요? 분자들은 잘 안 섞인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맞나요? 맞죠? A.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3. 그러면 여러분 물은 증발해요, 증발 안 해요? 물 증발해요, 안 해요? 아니 그냥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보통의 물은 원래 증발해요, 안 해요? 하죠. 그다음 기름도 증발해요, 안 해요? 기름도 증발해요, 안 해요? 모든 액체는 증발합니다. 알겠죠? 모든 액체는 증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 팍 뿌려두면 나중에 가보면 말라서 없죠. 근데 그건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기름도 뿌려놓으면요 한참 뒤에 어떻게 된다? 날아가서 없어져요. 영원히 있는 기름은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액체라고 하면 누구나 증발하지만 초반에 기름 요것이 증발하더라도요. 저 초반에 기름이 증발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물은
증발하기가 어떻다?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물이 증발하려면 누구를 뚫고 나와야 돼요? 물이 증발하려면 기름층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물은 기름하고 섞인다 안 섞인다? 잘 안 섞이니까 그 덕에 물이 증발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이때 기름은 증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기름은 증발합니다. 다만 물이 증발하지 않는 거지. 됐죠? 됐죠? 자, 그러면 관련해서 또 간단한 불수 퀴즈를 한번 볼까요? 퀴즈. 이건 여러분 학교 중학교 과학 시간에 들어본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답을 하라고 하면 하기 어려울걸요? 진한 질산. 진한 황산. 자, 상온에서 액체입니다. 리퀴드입니다. 물도 상온에서 액체죠. 을 섞어서 묽은 황산. 이때 이제 어떤 말을 쓰냐면 AQ 이런 말을 쓰는데 AQ라는 말의 뜻은 수용액이라는 말이죠. 수용액. 그래서 진한 황산과 물을 섞어서 묽은 황산을 만들 때 물에다가 이제 좀 더 자세히 준비된 물에다가 진한 황산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이 과정은 격렬한 발열 반응입니다. 자, 발열 반응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외부로 열이 뿜뿜 즉 물하고 진한 황산을 섞잖아요. 그럼 막 부부를 해요. 막 연기도 팍 나고요. 누가 봐도 무서운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기도 팍 나고 막 열도 팍 나고 알겠죠? 누가 봐도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과정은 격렬한 발열 반응인데 이때 절대로 반대로 섞지 않습니다. 반대로 섞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 물을 준비하고 황산을 떨어뜨리라고 했죠. 반대로 섞는다는 얘기는 황산을 준비하고 물을 떨어뜨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말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진한 황산에다가 물을, 쉽게 얘기하면 그 커피 진한 에스프레소 있죠. 에스프레소. 그 에스프레소 먹어본 사람? 잘 안 먹어요? 그럼 뭐 아메리카노 먹어본 사람? 알죠. 그 아메리카노가 뭐냐면 에스프레소 뽑아가지고 물을 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에스프레소 안 먹어봤어요? 그럼 당연히 에스프레소 시커먼 원두를 갈아서 이렇게 추출하는 음료 중에 커피라고 있는데 그건 알아요? 그건 알죠? 오빠? 우리 오빠 이름이? 오빠 이름이? 박안서요? 안국이 이렇게 힘들어해요. 괜찮아요? 저 서울에 가면 안국역이라고 있는데. 알아요. 그래. 힘내주세요. 알겠죠? 거기 이제 안국역 주변 좋아요. 이렇게 막 고궁도 있고요. 옛날에 김선아랑 거기서 데이트 많이 했어요. 김선아는 누구예요?
김선아는 누구예요? 몰라요? 정가연 엄마죠. 정가연 엄마. 어? 정가연 엄마요. 정가연은 누구냐고요? 정가연 언니요. 정가연은 누구예요? 정가연 내 둘째 딸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거기 안국역 주변이 이게 고즈넉해요. 사실 서울이 우리가 강남 하잖아요. 강남 하는데 오히려 강남은 뭐라고 할까요? 뭐 학원 밀집 지역이라면 교육에 편할 수 있는데 오히려 서울에 가시면요 강남은 매력이 별로 없어요. 매력이 없고요. 오히려 강북이 그 고궁 근처의 강북이 진짜로 서울 진짜 이래서 서울 사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요. 물론 뭐 학생 교육시키고 학원 보낼 때는 그 강남의 그 아파트촌 그게 편하긴 한데 그 시기만 딱 지나면요 거기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동네. 그러니까 거기 집값 비싼 게 좀 그렇긴 한데 만약에 진짜 그런 게 아니라면 진짜 서울은 강북 쪽이 참 좋긴 해요. 뭐 anyway. 그래서 그 진한 커피 그거 그냥 먹으면 독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가 물 부어가지고 희석해 먹는 거 그게 아메리카노죠. 그러니까 진한 에스프레소에다가 물 부어서 희석하는 것처럼 진한 황산에다가 물 섞어가지고 희석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때 반드시 희석할 때 그럼 잘 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내가 바리스타야? 바리스타? 자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겠습니다. 추출했어. 에스프레소 나왔지? 자, 아메리카노를 만들게요. 할 때 여기다가 에스프레소에다가 물을 부어야 돼요? 아니면 물에다가 에스프레소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자, 반대로 하면 구속되나요? 반대로 하면 기소돼가지고 막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되나?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건 관계가 없다고요. 상관없어요. 커피 만들 때는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때는 관계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건 중학생의 지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답을 아는 교사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왜 이러는지 설명해 볼 수 있겠어요? 왜 거꾸로 하면 안 될까요? 반려반응이 일어나는데 네. 물을 증발하는 대신만 황산의 증발하는 네. 나올 경우에 물의 증발과 황산의 증발. 그것 때문이다. 그것도 뭐 근거일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요렇게만 하면 바로 대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강력한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강력한 힌트. 자, 무르는 밀도가 얼마죠? 1g 세제곱센티미터죠? 근데 요 진한 황산은 밀도가 1.6 정도예요. 그러면 답할 수 있겠어요? 그럼 답할 수 있겠어요? 자, 모든 내용들이 중학생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중학생 정도면 다 알고 있는. 저기서 어려운 말 하나라도 있어요? 결국에는 잘 섞입니다. 황산과 물은 둘 다 성격이 비슷해서 결국엔 잘 섞입니다. 물하고 에스프레소처럼 굉장히 잘 섞입니다. 결국엔 잘 섞입니다. 왜 거꾸로 하면 안 될까요? 에스프레소는 아무 때나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거든요. 아메리카노 만들 땐 아무렇게 해도 되는데 얘를 할 때는 꼭 이렇게 됩니다. 반대로 하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정답!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겁니다.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A. 자,
솔루션 1. 황산에 물 붓기. 자, 진한 황산에 물을 부어버리면 이렇게 된다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이제 진한 황산이 있어요. 진한 황산도 액체래매요. 혹시 진한 황산 실제로 본 사람? 진한 황산 실제로 본 사람? 안 봤어요? 난 봤는데? 나는 중학교 때 봤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진짜로 과학실에서 선생님이 보여주시길래 봤어요. 왜 그러냐면 진한 황산은요. 여러분 사실 황산은 사실은 실제로 안 봤어도 되게 안전한 녀석이에요. 아주 위험한 녀석이에요. 황산이 위험하다라는 건 화학을 1도 몰라도 알잖아요. 황산 안 들어봐. 황산 테러 할 때 황산 안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황산을 1도 안 배웠어도 황산이란 말에서 오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위험한 놈이에요. 엄청 위험한 놈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요. 아주 예뻐요. 이게 위험한 거하고요. 육안으로 보는 거하고 좀 달라요. 되게 예뻐요. 어떻게 생겼냐면 꿀처럼 생겼어요. 꿀 알죠? 꿀처럼 끈적한 액체예요. 끈적한 액체인데 그 색깔이 꿀처럼 이렇게 아주 연한 연두빛이 싹 돌아요. 육안으로 보면 되게 예쁘다니까요. 그러니까 투명한데 연한 연두빛이 도는 꿀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의외로 보면 이게 그렇게 위험하다고 그 위험성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엄청 위험한 녀석이긴 하지. 여하튼 진한 황산을 이렇게 딱 따라 두고 여기에 그릇을 이용하여 여기서 이제 무르를 이렇게 붓는 거야. 이렇게 콸콸 붓는 거야. 그렇죠?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밀도가 1.6이고 1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물은 황산 안으로 들어갈까요? 황산 위에 뜰까요? 위에 뜹니다. 이렇게 떠요. 뜬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접촉면에서 뭔 일이 벌어지겠어요? 큰 발열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그 발열을 에너지원 삼아 여기 있는 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푸악 증발 정도가 아니고요. 사방으로 튀는 거예요. 마치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 달궈진 프라이팬에 물 떨어뜨려 본 적 있어요? 프라이팬 달군 다음에 물 딱 몇 방울 딱 떨어뜨리면 거기에 물이 담겨 있는 게 아니고 치 하면서 하면서 탱글탱글 막 뛰어다니죠.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사방으로 튀는 게 왜 문제예요? 여기에 내가 있잖아요. 이게 눈을 부릅뜨고 내가 이걸 보고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튀면서 물만 튀겠어요? 황산도 같이 튀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진한 황산에다가 물을 부어버리면 물이랑 섞인 황산이 같이 사방으로 튀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주변에 뭐가? 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했어요? 네. 비슷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상황 이해했죠? 상황 이해했죠? 그러면 두 번째 사실 둘 다 위험 요소가 다 있어요. 다 있지만 두 번째 이 물에 황산을 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무르예요. 무르. 자, 황산을 부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황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황산이 밀도가 더 크죠.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 일어나기보다 더 빠르게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깔리는 거예요.
그럼 아래쪽으로 깔린 상태에서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큰 발열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여기서도 사실은 튀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건 공기 중으로 튀는 거 아니에요. 얘는 물속에서 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가 조금 더 안전하겠어요? 요거. 알겠어요? 공기 중으로 튀면 내가 맞을 수 있는데 물속에서 튀면 나한테 맞을 확률이 좀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마치 물에다가 에스프레소를 섞거나 에스프레소에다가 물을 섞거나 아메리카노가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즉 황산에다가 물을 섞나 물에다가 황산을 섞거나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묽은 황산은 안 만들어져요? 똑같이 만들어져요? 결국 만들어져요. 결국 만들어지는데 이런 식의 밀도 차이 때문에 이렇게 할 때는 공기 중으로 튀면서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되면 물속에서 튀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안전성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네. 다시 뭐라고요? 황산에 물을.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실험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대량부터 시작해야 돼요? 소량 시작해야 돼요? 소량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부어 들어가는 그 순간은 무조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그땐 무조건 외부로 튀어나오는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사실은 이렇게 내비두고 소방차 있죠. 소방차 와서 막 뭐 8,000리터 이렇게 부으면 안전할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소방차 불러가지고 아저씨 물 한 번 쏴주세요. 그러면 푹 쏘면은 뭐 황산이건 뭐건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이게 실험실에서는 소규모로 실험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물을 붓는 그 처음에 그 상황은 항상 연출이 되는 거라 이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유가 이건데 이걸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교재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내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겠죠? 지금 하고 있는 거랑 아주 관계가 있죠? 요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죠? 됐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식물을 잘라가지고 거기다 집어 넣네요. 넣어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뭘 해보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이 힘들었어요? 아, 괜찮아요? 힘내세요. 그렇죠? 아, 그래. 힘내세요. 우리 힘든 우리 오빠 이름은? 상욱이 오빠? 알았습니다.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과정 이래 됐고요. 자, 여기 준다. 여기 줄게요. 준다니. 아유, 그림 못 그리지. 아, 참네. 자, 됐고. 아이고. 과정이. 자, 거기다가 하나의 눈금 실린더에는 잎이 없는 나뭇가지를, 다른 하나에는 잎이 달린 나뭇가지를 넣어둔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에다가는 자, 물을, 그다음에 오일 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삐쭉 나뭇가지. 자, 근데 여기다가는 자, 마찬가지 상황인데 여기에는 푸릇푸릇 나뭇잎이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잘 알죠? 나뭇잎이 무슨 작용을 할 수 있다? 특히나 물과 관련해서는 증산작용이라는 걸 하죠. 그 증산작용의 원동력이 뭐예요? 증산작용의 원동력. 증산작용의 원동. 식물은 어떻게 증산작용을 하는 거? 크게. 바로 표면장력 현상입니다. 그리고 모세관 현상입니다.
표면 장력이라는 것과 모세관 현상은 같은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혹시 생물도 배웠죠? 또 뭔 말하면 또 뭐 안 배운다 뭐 그럴까봐 또 돼. 생물도 배웠죠? 혹시 능동수송이라는 말 알아요? 이 정도는 배우죠? 배우죠? 수송이라는 건 뭔가를 옮기는 건데요. 이 정도 단어는 배우죠? 배우죠? 자, 증산작용은 능동수송입니까? 능동수송 아닙니까? 증산작용은 능동수송입니까? 능동수송 아닙니까? 능동수송 아니죠. 능동수송이 뭐예요? 능동수송이 뭐예요? ATP 쓰는 거예요. 자, ATP라고 하는 건 ATP를 쓴다는 얘기는 식물이 애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식물이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식물이 애를 쓰는 게 ATP를 쓰는 거 아니에요. 식물이 억지로 애를 써서 수송하는 걸 능동수송이라고 하는데 증산은 능동수송이에요? 능동수송 아니에요? 증선은 능동수송이 아니에요. ATP를 안 써요. 무슨 말 알겠어요? 즉 식물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풍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알겠어요? 그 원동력이 뭐다? 바로 표면 장력과 모세관 현상인데 그 표면 장력과 모세관 현상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쭉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그 영재고 과학부 입시에서 그 표면 장력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이제 한 번에 묶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이게 되게 재밌는 현상이 많아요. 그죠? 뭐 여하튼. 그래서 어쨌거나 이 식물은 지금 뭘 할 예정? 이제 뭐냐면은 증산을 할 예정. 알겠죠? 그래. 이거 생물 시간 이 정도 배우죠? 생물 시간에. 그래. 자, 됐다. 자, 이거 지우고. 그럼 이때 상대적으로 여기에서 하면서 여기서 증산이 뿜뿜 될 거라 이런 말이죠. 뿜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때 얘를 전체적으로다가 짜잔 이렇게 이제 밀폐된 그릇, 짜잔 밀폐된 그릇을 준비하게 되면 A보다는 B 쪽에서 어떻게 된다? 닫힌 그릇 내 수증기 압이 그래서 증가하겠어요? 아니면 감소하겠어요? 닫힌 그릇 내 수증기 압이 증가하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제 그런 뉘앙스로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참고로 말로만 한번 쓸게요. 이제 식물의 증산작용의 원리는 표면 장력과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 뒤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 정도만 우선 알아두도록 합시다. 됐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뭐 제시문 한번 한 장 넘겨서 4페이지 보시면요. 뭐 제시문이 뭐가 있는지 거기서 이제 각각의 뭐 질문을 한번 보시면 자, 1번, 2번은 뭐 충분히 얘기한 것 같아요. 뭐 1번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는지 뭐 과학적으로 뭐 얘기를 해봐라 뭐 그런 건데 뭐 상태 변화와 관련된 실생활의 예들은 뭐 엄청나게 많죠. 뭐 무지막지하게 많으니까 이건 뭐 따로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2번 제시문 2번 제시문 나의 과정에서 이제 그 온도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묻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열 압축, 단열 팽창 기억하죠? 단열 압축이면 온도 어떻게 된다고요? 단열 압축은 온도 어떻게 된다고? 올라가요. 단열 팽창은 온도 내려가요. 이유를 묻는다면 일이 출입해서 그래요. 알겠죠? 일이 출입해서. 자, 3번인데 3번 1. AB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묶음 실린더에 대한 액체 높이 변화를 비교하시오. 자, A보다는 B에서 증발이 더 많겠죠?
그럼 B에서 물의 소실이 더 많아지겠죠. B가 더 눈금 변화가 심할 거예요. 그죠? 어렵지 않고요. 2번 AB 안에서의 공기 조성의 변화를 비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2번 문제는 물리화학 외에 생물학적인 지식이 또 약간 쓰이겠네요. 그죠? 생물학적인 지식이 약간 쓰이겠네요. 자, 어떤 지식이 약간 쓰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광합성이 여기서 약간 작용을 하는 거죠. 자, 식물의 광합성은 어디서 이루어지죠? 생물의 광합성은 생물의 온몸에서 이루어집니다. 온몸에서 이루어집니다. 식물의 광합성은. 다 됩니다. 그런데 주로 어디서? 주로 이파리에서 되죠. 왜? 이파리에 주로 뭐가 더 많기 때문에? 엽록체, 엽록소가 이파리에 더 많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게 줄기에도 있긴 한데 이 양이 상대적으로는 적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광합성의 정도는 어디가 더? 이쪽이 광합성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으이씨 B에서 광합성이 더 활발하겠군요. 광합성이 더 활발하겠네요. 아시겠죠? 활발합니다. 자, 그럼 혹시 여러분 광합성 관련된 반응식 써볼 수 있을까요? 광합성 반응식 어떻게 돼요? 요건 식물 시간에 많이 나오죠. 바로 누구가 있어야 돼요?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부터 누가 있어야 돼요? 바로 이제 무르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럼 얘가 반응하면 뭐가 만들어져? 바로 6, 12, 6에 자, 얘 이름을 다른 말로 포도당이라고 하는데 포도당의 상태는 고체입니다. 포도당 고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보통의 포도당을 우리는 물에 섞여 있는 걸로만 봐서 수용액 상태의 수용액을 주로 보거든요. 포도당을. 쉽게 얘기하면 왜 포도 이 껍질, 포도 알맹이 까먹으면 그 안에 이제 물이 주르르 있잖아요. 물 있잖아요. 물. 거기 포도당이 녹아있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이제 그 수용액 상태로 녹아있는 걸 봐서 그렇지 물 날리고 포도당만 모아두면 고체입니다. 알겠죠? 고체. 알겠죠? 그 포도당하고 또 누가 만들어져요? 산소 기체가 맹글어지는 거겠죠.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서 증산을 통해 수증기압이 증가하는 건 맞지만 동시에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저 내부의 CO2 이 녀석의 농도는 감소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O2 이 녀석의 농도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물이 지금 저 상태에서 광합성까지 해버리면 이산화탄소 농도하고 산소 농도도 저 B에서 크게 변할 겁니다. A도 광합성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긴 못하지만 지금 일종의 실험군 대조군이라고 본다면 이파리를 다 띄워버렸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광합성을 무시하겠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어나긴 하겠지만 여기서의 광합성을 무시한다면 상대적으로 A에 비해서 B에서의 이산화탄소는 더 많은 비율로 줄어들 거고 산소 농도는 더 많은 비율로 증가할 거다라고 논술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마지막 이제 선택지 3번 A, B 안에서 이슬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데 이슬점은 사실은 누구하고 직접적 관계가 있어요? 이슬점은 수증기압이죠. 수증기압. 그래서 수증기압 높을수록 이슬점 증가하죠. 그럼 이제 A하고 B 같은 걸 보시면 B에서 어떻게 된다? 수증기압이 증가하니까 이슬점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 식물 키울 때 겨울에 식물에게 이렇게 비닐 씌워주는 거 아세요? 이게 뭐 그냥 너무 안 추우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추울 경우에 보온을 위해서 겨울에 이제 밖에 내놓은 식물에다가 투명한 비닐봉지 같은 걸 여기다 씌워 놓으면 보온도 되고 투명하니까는 광합성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가서 보면 식물이 그 안에서 푸르푸르 자라 있는데 놀랍게도 씌워 놓은 비닐 안쪽에
수증기가 잔뜩 맺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있죠? 있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수점인 무슨 말이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수증기압이 많아지니까 광합성도 많이 하고 수증기압도 많아지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온도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요런 데서 이제 무르가 이렇게 이제 요 내벽에 이렇게 이렇게 뭐냐면 H2O2 일부가 응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됐다.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한 장 넘기시면 그 다음 그 동신과학부 기출이 하나가 나오네요. 우왕, 거기 뭐가 나와요? 가솔린의 내연기관. 여러분, 내연기관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왜 자동차나 오토바이 부릉부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왜 기름 넣고 부릉부릉 하고 가는 그런 자동차들을 다 내연기관 자동차라고 하죠. 내가 중학생 때는 이거 어디서 배웠었냐면요. 기술 교과서 이거 나왔었는데. 여러분 학교 기술과정 교과서 이거 나오나요? 요즘 나오는구나. 아니, 내가 진짜 중학교 때 기술 교과서에 저기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라떼인데, 라떼는 여러분 모르시지만 라떼는 남학생은 기술만 배우고요. 여학생은 가정만 배웠어요.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이거 뭐예요, 사실? 성차별이죠? 성차별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남자도 밥할 수 있어야 돼요? 밥 못 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자도 전국 갈 수 있어야 돼요? 못 갈아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교과서가 기술 가정 교과서가 옛날에는 분리되어 있었는데 합쳤죠. 그래서 지금 교과목이 기술 가정이죠. 뭐 가정 기술이라도 상관없고 다 배우죠. 맞잖아요. 근데 그게 라떼는 안 그랬다니까. 이게 옛날에 때 성차별이 심했어. 하여튼. 그리고 요즘도 사실 없다고 할 수는 없지. 뭐 여하튼. 나도 좋아하겠죠. 그래서 나도 그 기술 시간에 이거 배웠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내연기관의 어떤 구조는 사실 기술 시간에만 배우는 테크니컬한 문제가 아니라 매우 물리학적이고 매우 화학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화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할 얘기가 엄청 많거든요. 그걸 지금 동신과학부에서 지금 낸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요 안에 어느 정도 재밌는 얘기가 있느냐. 부서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시 갔다 오세요. 뽐.